안녕하세요.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만약에 1억 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차도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예. 정작 1억 원을 좀 더 불리고 싶습니다. 근데 1억 원은 왜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수건 중에 하나가 바로 종잣돈 모으기, 불리기일 텐데요. 1억 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주변에서 어걱하다 보니까 좀 보통 사람들에게는 1억 원이 참 큰 벽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생활비에 자녀 교육비, 거기다가 술자리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1억 원 모으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경제알약에서는 단기간에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재무설계의 안봉학 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잣돈 1억 원 유난히 많이 좀 강조가 되는데요. 정말로 서민들도 단기간에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강동석 아나운님처럼 결혼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제 결혼 준비 자금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저도 결혼 안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전세 자금이나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 용도가 될 거고요. 저처럼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예. 교육 자금을 준비해야 될 시드머니가 될 거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노후 생활비가 되겠죠. 그래서 1억 원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억 원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1억 원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재무 목표거든요. 그 재무 목표가 나한테 맞게 현실적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다라는 건 숫자로 정확히 제시가 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야지만 1억 원 모으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재무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네요. 예. 1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은다, 또 3년 안에 1억을 모은다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3년 안에 1억을 모은다고 하면은 매달 저축액이 어떻게 되나요? 예. 3년이라고 하면 네. 저축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3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안에 1억을 모은다고 하면 언뜻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많은 금액을 저축하느냐입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3.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예. 지금 대략 한 264만 원 정도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 264만 원이라는 숫자가 실제 일반 셀러리맨들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 그 2배, 7% 정도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250만 원을 저축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2배가 났는데 불과 저축 금액이 14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이유는 기간을 3년으로 저희가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3년에 우리가 1억을 모으려면 대략 한 26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매달 260만 원씩 예금을 한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쵸. 연봉별로는 어떤 상품에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에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세후 세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250만 원 받으신 분이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도 200만 원 이상 저축하기는 현실적으로 150도 어렵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200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분은 집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저축 금액은 남이 얼만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순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인 사람이 50만 원 정도 생활을 하고 생활비로 쓰고 200만 원 저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략 우리 3년에 모을 수 있는 자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3년 안에 1억 모으기 목표를 너무 가지고 무리한 가면 목표겠네요. 예, 분명히 실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오는 좌절감도 있고 또 무리하게 달성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표를 1억 모으는 기간을 좀 늘려 잡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대략 한 8,2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좀 늘리든지 그런 어떤 목표를 수정하면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억 모으기 저는 얼마를 저금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예.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면 오히려 위험 부담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재무 목표를 설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봉 3천인 분이 3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보통 흔히들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아까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고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3년에 1억을 모으려면 수익률이 무려 22%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2%면 그분이 어떤 상품 선택하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할 것 네, 같아요. 거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펀드에 올인을 네.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익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내가 저축액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리스크 관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억 원 모으기를 목표로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당한 소비 습관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우선은 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 목표를 자기 현실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봉이 3천만 원 사람이 1억을 3년 안에 만들겠다라는 무리한 목표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5년 정도 안에 1억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재무 목표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1, 2년 안에 우리 강동석 아나운서님처럼 결혼 준비 자금이라면 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주로 은행권의 뭐 예금이라든가 적금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재무 목표가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빨리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내가 돈을 마련해서 대출 비용을 적게 갖고 가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시 펀드하고 은행 예적금 상품을 병행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장기간에 준비해야 될 그런 노후 자금 같은 경우에 은행이라든가 정리펀드보다는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그거를 투자 상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안전한 그냥 공시율 상품으로 할 건지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에 맞는 거는 이제 보험 상품을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저축하고 소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 대부분 샐러리맨들은 카드로 먼저 생활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카드값 결제하고 보통 남는 금액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 보통 평달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제로 요즘 많이 전환이 돼서 매달 급여가 일정하신 그 직장인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1월, 7월, 12월 이렇게 성과급 내지는 이게 좀 일시에 목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축으로 오지 않고 대부분 소비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매달 급여가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저축액으로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를 제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체크카드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 단위로 우리 휴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이럴 때 또 평달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돈들은 별도로 이제 CMA에 서 보관을 해서 비상자금하고 같이 이제 보관을 하시면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목표,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에는 당연히 목표 수익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돈을 잃지 말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잊지 말자. 두 번째 원칙도 절대 원금을 잃지 말자입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은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게 1, 2년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시 펀드를 무조건 오래 가져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한 목표 수익률이 오면 정확히 이익 실현을 해서 그 자금은 안전하게 예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본인만의 목표가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으로 가장 이제 적합한 게 은행 적금이나 아니면 적립식 펀드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만의 멘토를 꼭 설정하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내가 목표 세운 게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분기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나의 어떤 행동과 습관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가지고 가신다면
1억 모으기에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3년 안에 1억 모으기 실천하신다고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하셨죠?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목표 합니다.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경제알리학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요. 한국재무설계의 안봉학 팀장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생 후 만 22년간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총 2억 6천여만 원. 그중에서도 줄어들지 않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정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가게 큰 부담이 가장 큰 게 교육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왠지 불안하고 다른 애들도 저희 아이만큼 다 하니까. 자녀를 위해 무작정 교육비를 지출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오는 상황. 그렇다고 교육비를 아끼자니 왠지 미안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사교육을 경험한 다음에 본인의 얘기를 부모님들이 경청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낼 수 있고요. 내 아이를 위한 교육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 교육비 절감을 위한 전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혹시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장학생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에이. 한 300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정도요. 네. 인문계 나오셨나 봐요. 인문계 나왔죠. 예, 저는 공대 나온 여자거든요. 네. 등록금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쌌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 원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가정 경제에서도 대학 등록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생 후 자녀 대학 교육 때까지 약 22년간 지출되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무려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교육비를 위한 에듀테크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또 가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오늘 김혜영 리포터가 함께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알뜰하고 똑똑하게 교육비를 줄이는 방법들을 김혜영 리포터가 직접 체험해보고 왔다고 하거든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다 보면 정작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똑하게 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서울 동대문의 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인데도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발음도 문법도 쉽진 않지만 톡톡 튀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해서 재밌고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공부해서 좋고 게임도 많이 하고 선생님이 착하게 구셔서 참 좋아해요. 외부 강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정규 교육 과정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된 방과후 학교인데요. 방과후 학교는 언제 시작되었고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요? 네, 금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 또 수준별 교과 맞춤식 프로그램, 또 학생들의 예체능 프로그램, 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학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 학교에서 진행하는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학교 수업의 연장이나 단순한 형식상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려 50개. 영어와 수학은 기본, 플룻과 바이올린 등 예체능 분야까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방과후 학교 운영 후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어떻게 되죠?
주중 프로그램에 50개 강좌에 65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우리가 1034명 제적인데 주중 프로그램은 63%가 참여하고 있으며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사교육비 수요를 학교에서 확대하는데 학부모들이 만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만족도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강사와의 계약이 진행되고 레벨 테스트에 맞춰 반이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안정감은 물론 이동 시간에 대한 부담까지 줄어서 학부모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만 꼼꼼하게 검색하고 활용하면 웬만한 학원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작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90%,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91%가 나온 걸로 봐서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또 강사님을 모실 때에 학부모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강사를 선정하는데 참여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어머님들의 관심도가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번 지출한 교육비를 선뜻 줄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땐 적절한 카드 사용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드 하나만 잘 사용해도 교육비 소득공제부터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시장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역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학원뿐 아니라 학습지, 독서실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업종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들. 여기에 할인점, 병원 등에서는 1,000원 미만의 잔돈도 할인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카드도 출시됐는데요. 교육 대상 가맹점의 폭을 넓혔습니다. 학원뿐 아니라 문화센터, 체육시설, 그리고 활동학습 영역까지 할인을 제공하고요. 실질적인 교육비의 부담 주체인 학부모의 니즈를 반영해서 잔돈 할인 서비스, 즉 코인세이브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카드들이 학원 중심으로 할인 서비스를 펼친 데 반해 이 카드는 학습지부터 독서실과 서점, 스포츠센터까지 할인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전원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되는데요. 특화교육 서비스 가맹점 이용 시 현장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전용으로만 전원 실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학부모들에게 생활비 겸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법을 찾는 것이겠죠. 학생들이 직접 사교육을 경험한 다음에 본인의 얘기를 부모님들이 경청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보면 꼭 그 사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면 사교육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데요. 아이의 성격과 취향, 관심 분야를 분석해 자기주도 학습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측면보다는 부모님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는 측면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적지 않게 실패합니다. 그런 실패 사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출산도 미룰 만큼 큰 부담으로 인식된 자녀 교육비. 하지만 자녀의 특성을 알고 교육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면 비용은 줄이고 양질의 좋은 교육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둔 아이는 이미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가족 모두를 힘겹게 하기보다는 현명하고 꼼꼼하게 가족의 미래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네. 끝나고 학원을 가거나 과외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저렇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원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하고 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혜영 씨.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어 수업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학원의 경우 매일 반 수업을 듣게 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훌쩍 드는 비용을 들게 됩니다. 반면 방과 후 학교는 월 9만 원의 비용으로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매일 수업을 듣기 때문에 다소 좀 비싼 편이고요. 플룻이나 바이올린, 미술, 과학 실험 등은 월 3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저렴한데요. 예. 저도 악기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바이올린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네요. 네. 지역센터나 대형마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던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지역센터나 구청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대형마트의 경우 연령별로 활동놀이 수업을 열고 있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교구와 동작 등을 통해 리듬감, 신체 조절 능력, 안전 대처 능력 등을 익히는 수업인데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저렴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교육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조금 품이 들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살펴보는 거 좋겠습니다. 김혜영 리포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듀테크와 함께 다양한 교육 관련 보험도 출시됐는데요. 최은정 아나운서는 주로 어떤 보험 가입해 있나요? 저는 운전하니까 자동차 보험이 있고요. 또 네. 건강 관련 보험도 하나 있고요. 최근에는 연금 관련 보험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보험 중에서 우리가 잘만 찾아보면 틈새 보험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알면 약이 되는 틈새 보험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과 불행에 대비해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보험. 지금까지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 소수 고객들의 필요에 맞춰 출시된 틈새 보험들이 큰 인기를 거두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다쳐도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이색보험 하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보험도 속속 출시됐습니다. 녹십자 생명에 출시한 당뇨케어 CI 보장보험부터 코스피 지수에 맞춰 연동하는 주가지수 연계보험까지 기업에게는 새로운 마케팅 방안으로 고객에게는 똑똑하고 든든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틈새 보험.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을 하는 보험사들. 작은 곤경도 보장받을 수 있는 틈새 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소수 고객들을 위해서 출시된 틈새 보험들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손해보험에서는 남성 전용 보험이죠. 헤라클레스 보험을 판매해서 탈모와 비뇨기계 질환 등의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예, LIG 손해보험에서도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는 LIG 법률 비용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변호 비용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안전한 데이트를 위한 커플 보험과 휴대폰 보험 등 정말 이색적이고 다양한 보험들이 많은데요. 보험 금액과 또 보장 내용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입 전에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죠? 저희 경제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I